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글을 쓴다고 창작을 하시는지 책을 내신 분 계셨어요? 단독? 시소설 취하고 숲에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뭐 신춘 문제라든가 어떤 콘테스트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옛날에는 편집자와 출판사와 작가가 대면을 했었어요. 이렇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디아스포라를 해가지고 해외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상을 받았음에도 우리나라에 조명되지 않고 사라진 사람들, 최근에 다시 나타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제가 오늘 먼저 미국 전설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약자 맥스입니다. 이 맥스는 원래 기자였어요. 기자 출신의 특징이 뭐냐면 단문이잖아요. 단문, 간견책, 말을 꾸미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이 기자를 하다가 출판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옮기고 이 사람이 발굴한 사람이 헤밍웨이예요. 헤밍웨이도 기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피츠 제랄드도 있었고 헤밍웨이도 있었고 토마스 울프도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을 퍼킨스의 세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 아들인데 이 한 명 한 명 부를 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폭군 같은 편집자였어요. 문체를 다 바꾸게 했어요. 토마스 울프라든가 헤밍웨이나 피츠제랄드 이런 사람은 작품을 다 출판사마다 보내요. 지금도 아마 보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도 보고 출판사 편집자가 보고 마음에 들면 불러요. 그 작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 문체가 마음에 든다던가 또 문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용이 좋다던가. 그래서 피츠제랄드를 불러가지고 또 헤밍웨이를 불러서 그리고 토마스 울프를 불러서 토마스 울프 같은 경우는 이미 작품을 원고를 제출했는데 책으로 나오는데 3년 걸렸어요. 계속 바꾸시키는 거예요. 문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단어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연체에다가 복합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오늘 비가 왔다 하면 되는데 한금 같은 비가 뭐 이런 가진 총동사 부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단어를 버리는데 3년을 걸렸어요. 거의 9만 단어였대요. 토마스 울프는. 그랬고 피츠제랄드도 굉장히 문장 강화 훈련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헤밍웨이는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빨리 적응이 됐어요. 노인과 바다. 그렇죠. 노인과 바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네. 그래서 최초의 작품들을 분단시킨 거예요. 이 맥스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을 다 거기 노벨상 받았죠. 헤밍웨이 같은 경우는. 피츠제랄드 엄청난 위대한 гэт스비 있죠. 위대한 гэт스비가 피츠제랄드예요. 토마스 울프 같은 경우는 뭐 선사야 길을 돌아보라고 이러고 그대 고향에 다시 가지 못하니 그래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니 그 소설이 워낙 좋으니까 이문열 씨가 그 제목을 훔쳐왔죠. 이문열 씨 소설 제목이 그대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니 있어요. 이문열 씨는 제목 훔치는 걸로 유명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게 인계보고 바하만 독이 그 오스트리아 여자거든요. 자살을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술 먹고 담배 피다가 하자가 나서 죽었어요. 그 여자의 그 유명한 희곡이 메라테리 선신이라고 옥상에서 남자가 만나 자살하기로 했는데 남자가 안 죽어요. 안 와요. 마음이 변했어. 여자 혼자 떨어져 죽어요. 그 메라테리 선신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유명한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 이문열 씨가 제목으로 삼았어요. 제가 그때 한 번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제목 도둑놈. 한두 편이 아니고 하도 많아서. 그 제목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맥스 퍼킨스라는 사람이 작가들이 이 원고를 가지고 오면 제목도 바꿔버려요. 원래 천사여 뒤를 돌아보라. 그 작품의 원제목이 로스트였어요. 상실. 그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완전히 폭군이었어요. 그렇지만 폭군이지만 성공을 시켜요.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세 사람을 다 스타로 만들었는데 한 명은 노벨상 주탄을 만들고 그 피치드럴들은 뭐 영화사에서 작품만 썼다고 다 가져갔어요. 우리 왜 그 뭐죠? 벤자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있었죠? 그것도 피치드럴의 단편이에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를 만드는데 편집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좋은 편집자는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작가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출판사하고 자기 글이 한 개라도 단어를 빼거나 하면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이먼드 카마 있죠. 미국의 유명한 단편소설 작가 대성당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글자 한 개라도 빠지면 소송을 걸어요. 그 출판사는 할 수 없이 문장을 다시 걷어요. 그 자기 글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맥스 퍼킨스는 한마디 스타 제조기인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동문 시인이라고 이분도 경향신문 기자였어요. 경향신문 기자였는데 독재에 대해서 기사를 잘못 썼다 쫓겨나가지고 새벽이라는 잡지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발굴한 사람이 최인훈의 광장이에요. 신동문이 최인훈의 광장을 발굴해서 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발굴한 사람이 이병주예요. 이병주 최초의 작품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걸 어디서 발굴했냐? 신구 문화사 편집장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맥스 퍼킨스 같은 편집자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제가 발굴을 찾아본 사람이 신동문 씨였어요. 그러다 그분이 워낙 잘하니까 창비에서 초청을 했어요. 창작가 비평. 거기 가서 또 뭘 했느냐 이분이 신동문 씨가 그 유명한 이영희 선생이죠. 베트남 전쟁을 올렸어요. 치렀어요. 그리고 신동엽 전집을 냈어요. 신동엽 씨 중앙정보에 많이 끌려가던 사람인데 신동문 씨는 창비에 가서 두 개의 작품 사건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보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받고 거기에 각서를 썼어요. 다시는 문학이라든가 글을 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시골로 나타났어요. 그분이 사라졌어요. 신동문 씨가. 시골에서 포도농사 지었다고. 충청도 포도농사 짓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의 자유라기보다도 미국은 이거 워낙 거기는 종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넓어요. 받아주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또 왜 하느냐. 강용글이라는 사람이 1898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 1903년에 태어났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그 가난한 집안인데도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 선교사들 따라다녔어요. 그 영어를 좀 배웠어요. 그런데 1919년 3.1절 날 3.1운동이 따라간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미국식 따지면 17살 때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사들한테 매달렸어요. 나 좀 미국으로 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 선교사들이 비자를 만들어줘서 그때는 미국을 가려면 일본으로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1930년, 그러니까 1927년도
그때 이제 미국을 갔어요. 배를 몇 킬로씩 타고.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고학으로 보스턴 대학교 의대도 갔었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의 영문과를 갔어요. 그때 그 동창이 바로 토마스 울프를 만난 거예요. 토마스 울프는 소설가가 되려고 작품을 출판사에 보내서 맥스 포켓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920년대는 미국은 황인종 배척법이 있었어요. 흑인보다 못한 거예요. 흑인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황인종은 유색인종은 그 당시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민권도 못 받고 그래도 노력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궁여시처럼 택한 게 미국 여자였어요. 미국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것도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유색인종 흑인이 백인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맞아 죽었어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랑 연애를 하면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죽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강용호 씨는. 그랬는데 학벌이 좋았던 거죠. 동창을 잘 만났어요. 문학도 인맥입니다. 문학도 인맥이에요. 토마스 울프가 강용우리가 사실은 내가 소설을 썼으니까 좀 봐줄래 하고 보여준 게 초당이었어요. 그림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초가집이죠. 초가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난 고향의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이 술만 먹고 다 부시고 다 그것도 다 거침없이 썼어요. 가난한 집에서 여자들은 고생하고 남자들은 술 먹고 다니고 별의별 얘기 다 썼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거를 들고 그 원고를 토마스 울프가 맥스한테 보여줬어요. 황인종인데 이런 글을 썼다니까 그걸 딱 보더니 반한 거예요. 어떤 그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여자를 아주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달러를 줬어요. 상금을. 그리고 문장을 안 바꾼 유일한 사람이에요. 맥스가 다른 사람 다 바꿨는데 이 사람은 안 바꿨어요. 강용훈이에요. 근데 그 강용훈이가 이 사람이 초당을 써서 1931년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이 32년도에 유명한 구겐하임상 상을 4개나 받았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치면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뭐 이 상들 있죠.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932년도에 풀리처상 결승 후보까지 갔어요. 누구랑? 펄벅의 대지하고. 딱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펄벅의 대지하고 강용을 초당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서 디아스포라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서 잊혀지고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우리가 배운 적이 없었느냐?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상을 타고 미국에서 각광을 받아서 백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하고 뉴욕 대학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랬는데 1945년도에 이 사람이 30대였는데 해방이 되니까 미국에서 미 군정에서 부른 거예요. 너 통역해. 장교로. 자문가로 데리고 왔어요. 194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일본이 싫어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딱 와서 보니까 자기를 때리는 친일 경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친일 경찰이 독립투사들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 이승만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죠. 보니까 그 옛날 친일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신백화점, 박흥식 인물 이런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장문의 보고서를 썼어요. 유명한 보고서인데 그게 그 보고서가 40년 만에 비밀 해제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게 해제되면서 이제 정보가 밝혀졌는데 그 90년도에 해제됐어요. 40년 전.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사실은 공산 빨갱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우리나라 예술가, 문학가, 무용가 이런 사람들이 북으로 넘어간다고 보고서 쓴 거예요. 최승희도 있었고 바야발사님이 다 있었어요. 그 우리 뭐 이태준 씨 같은 문장가가 쓰신 분 이런 분들도 넘어가고 많이 넘어간 거예요 북으로. 그래서 미국에다가 미 군정에다가 보고서 올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 이승만을 구속시켜야 한다. 지금 여운형 암살이니 뭐 모든 암살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고 보고서 올렸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 정의의 편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국가는 국익에 따라 움직여요. 정의에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그건 이상이지.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딱 올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투서가 들어왔어요. 빨갱이라고. 그 당시 미국의 메카시즘이 유행이었어요. 빨갱이. 그 빨갱이라고 찰리 채플린도 도망가고 그랬어요. 제 빨갱이 하면 끝인 거예요. 그 유명한 헬렌 켈러 같은 것도 헬렌 켈러 장애인이잖아요. 헬렌 켈러 보고 빨갱이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헬렌 켈러도 빨갱이였거든요. 사회주의자였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래서 FBI 조사를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소환이 됐어요. 강용훈 씨가. 소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대학교 교수도 복직을 못했어요. 취직이 안 돼요. FBI에 따라다니고 우리나라에서 괴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사관에 보면 군인들 나가죠. 무관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사 강용훈이가 어디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 못하게 했어요. 주최 측 찾아가서 빨갱이니까 못하게 하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중국인 농장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72년도에. 사라진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집 식구들도 다 가장이 그 모양이고 그 부인은 간호사를 했었는데 애가 넷인가 그럴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 비참하게 살다 죽었는데 이게 또 왜 그 책이 초당을 써서 그 다음 편이 동양섬 및 서양의 나라예요. 이건 우리 지금 축방이라도 많이 했어요. 그걸 써가지고 계속 히트를 쳤었어요. 근데 백인들은 냉정해요. 아무리 한인종, 흑인종이 글을 잘 써도 거기 까진 거예요. 자기들이 문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런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용호 씨는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기 전에 구겐하임상을 받으면 여행을 시켜주는 상이 있었어요. 부상이. 이 초당이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로 썼는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이중어라잖아요. 한국어와 영어 또는 한국어와 일본어. 그 영어로 쓴 책들이 유럽의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였냐? 그걸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독일의 이미륵이라고 했어요. 이미륵 씨 알죠? 왜 압록강은 흐른다 아세요? 네, 그거 쓰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압록강은 흐른다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 초당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초당이 193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사람은 46년도에 썼어요. 압록강은 흐른다를. 그거 독일 교과서에도 올라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워낙 잘 쓴 책이라서. 근데 제가 볼 때 초당이 훨씬 잘 썼어요. 초당이 훨씬 나아요. 압록강은 흐른다는 좀 지지멸렬하다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 책은 초당은 지금 봐도 괜찮아요. 저기 궁금한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상 받고 유명해졌으면 독자들이 초당을 많이 구입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못 받는. 아니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30년대 20년대 인쇄가 없었을걸요. 왜냐하면 출판사에 돈을 확 줘버려요. 원고를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30년도 지나서 더 바뀌면서 인쇄 생기고 막 이렇게 막 달라졌을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여행을 가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미륵이가. 이미륵 씨 독립투사였어요. 이미륵 씨 진짜 엄청난 천석군 아들이에요. 그래서 경성의학, 그 당시 경성의학 전문학교죠. 지금 서울대 의대.
거기 졸업했는데 그 사람도 3.1 운동 때 대모 운동하다가 도망 다녔어요. 한상무 수배에 됐었어요. 그 도망간 게 이 사람이 상해로 도망갔어. 중국 상해. 그러니까 의사니까 중국 상해에서 독립군이라던가 뭐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사도 이렇게 양성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제가 일본 경찰들이 그쪽으로도 막 찾으러 그러니까 선교사가 독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해요. 선교사를 만나서 나 좀 독일로 데리고 가주세요 했어요. 선교사가 양아들로 삼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독일에서 가가지고 위덴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공부의 악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 강영물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사라지고 한국에서 사라졌어요. 한국은 아예 취급 안 했고 빨갱이니까. 이 사람이 빨갱이가 아닌데도 중간에 서서 객관적으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빨갱이가 된 거예요. 편을 안 들면 빨갱이인 거예요. 예,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사라졌는데 이미릭은 왜 독일에서 그렇게 지금도 추앙을 받고 우리나라 문단에서 인정을 받느냐? 이 사람은 압록강은 흐른다를 쓰기 전에 40년대 나치가 히틀러가요. 사람들 자기한테 반대하면 거의 다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뮌헨 대학교 학생 중에 혹시 백장미란이라고 아세요? 그치 아시죠? 그 학생 그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 교수가 이 사람하고 친했어요. 뮌헨 대학교 교수하고 우리 이미륵 씨하고 같은 대학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학생이었고 그 교수는 선생이었는데 이 교수가 지도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책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 학생들 지도했는데 히틀러가 우리 인혁당 죽이듯이 바로 잡아서 재판에서 바로 사형. 그 다음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죽었냐면은 슈올란메라고 했어요. 누나하고 남동생이 둘 다 뮌헨 대학을 다녔거든요. 다 같이 죽었어요. 한날 1시에. 근데 그 살아있었던 누나가 있었어요. 제일 큰 누나. 인게숄이라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그 책을 내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지금은 제목을 다르게 바꿔서 백장미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쳐보면 인터넷에 쳐보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게 지금도 팔려요. 우리나라를 치면 그 인혁당 사건하고 비슷해요. 갑자기 끌려가서 아닌 사람도 사형송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에. 그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랬는데 그 교수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국가에 반역한 집안이니까 배급표가 안 나와요. 그 가족들이 거의 죽어가다시피 했어요. 굶어서. 그랬는데 그거를 이 이미륵 씨가 자기한테 나온 표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먹을 걸 구해서 그 집 식구들 부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학도 책도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이 끝나고 1945년에 이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인고솔 사건이라든가 그 백장미란 사건 드러나면서 추앙을 받았어요. 이미륵 씨가. 그래서 이미륵 씨는 그 뮌헨 거리에 가면은 밑에 동판이 있어요.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독일인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독일 완전 기여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전쟁 끝나고 46년도에 압록강은 흐른다 쓰니까 그거를 교과서에 대고 명작이라고 올려놨더라고. 난 내가 볼 때 초당이 훨씬 명작인데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우리 국가와 독일에서 지금도 애국자로 추앙받고 그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과거를 말하는 거 책이라든가 어떤 작품을 쓸 때 과거를 말하는 건 안전해요. 현재를 말하는 건 위험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강용우 씨는 현재를 말하는 그 보고서 작품이에요.
아니 누가 보고서를 예술가가 울면서 상파스를 넘어가졌어요. 울면서. 나는 그거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번역을 영어로 번역된 걸 봤는데 이 사람은 뼛속까지 문학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보고서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보고서를 아주 간략하게 써요. 신문 기사를 쓰듯이 육하 원칙을 쓰거든요. 일부는 시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 그 직원 들어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굶는 날이 훨씬 많았대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도 한국에서는 더 안 받아줘요. 오는 걸 못 받아요. 오질 못하겠어요. 빨갱이니까. 우리 호적에 빨간 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못 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우리한테 각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나? 이게 야당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야당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안용훈씨라든가 미국 교포들은 좀 알아요. 문학하신 분들은 천재라고. 그러면서 그분께 요즘 이제 막 세미나라든가 뭐 심포지엄에 강용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강용물 씨를 1998년도에 알았어요. 그 비밀문서를 미국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제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이 그 보내주세요 저한테. 내가 해두고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알게 됐던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강용물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뭐 자료를 많이 모으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도 물어보고 있느냐고 이제 보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학은 시대와 반드시 얽히고 살펴요. 특히 권력과도 얽히고 살펴요. 그 청나라 때 그 길거리 임꺽정 같은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홍무몽이라고. 정말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500명이나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돌이 뭐 남자가 되고 돌 밑에 깔려있던 풀이 여자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 그 특유의 그 중국 특유의 뻥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다 잊혀졌는데 그게 언제 다시 부활을 했느냐? 모택동에 그 문화 대약진 운동할 때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뭘 찾았냐면은 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책, 쓴 책.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뭐 시대시대 때 한문은 너무 어려워 이부 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쉽게 서민을 위해 쓴 책이었어요. 그게 그거를 200년만 찾아냈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내 통치 이념과 맞으면 200년은 생방에서 찾아내요. 몇백 년이 걸려도. 그게 또 하나의 예가 히틀러가 자기 통치 이념에 맞은 어떤 순혈주의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개몽주의 들어와서 칸트를 불러내요. 200년 전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 왜 2007년인가 우리 베이징 올림픽 할 때요. 갑자기 화면에 배가 지나갔을 거예요. 엄청난 배가 지나가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었어요. 정화가 나오겠구나 그랬어요. 그들이 맞더라고요. 정화가 갔던 그 길이 1대1로예요. 그 2007년도에 화면을 띄고 중국은요. 그래서 갑자기 뭘 안 해요. 항상 뭘 보여줘요. 징조를 보여줘요. 그 정화라는 사람이 명나라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좀 내시 생목인이에요. 중국하고 이제 그 사막인을 지역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해요. 황제가 식민지를 개척해오라.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 사람이. 근데 중국의 식민지는 가서 통치하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조공을 받아요. 진정 자기의 땅이 워낙 크니까 식민지가 사실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갔던 그 길 그대로 1대1로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하나 뒤집어가지고 길이 좀 삐뚤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모든 문학은 그 홍루몽이 지금 홍학이 됐어요. 우리 왜 영문학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임스 조이스로 박사학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임스 공장이라 그래요. 조이스 공장. 너도 조이스 공장 출신이냐?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의 홍학이라고 생겼어요. 홍루몽. 500명이나 딱 있으니까 등장인물들이. 그거 파고들면서 학문이 돼버렸어요. 그 나라가 그 통치 이념하고 그 책하고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블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독일의 브리거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가끔 누가 그래요. 굉장히 힘을 기울여 쓴 책인데 사라지면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사라져서 책방에서 없어요. 그러면 술 먹고 괴로워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100년, 200년 당신의 그 글에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통치 이념이 비슷하면 권력자가 지시를 내려요. 비슷한 책을 찾아내라고 그래요. 그럼 100년이고 200년을 추적해 찾아내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뷰르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그 레노레라는 시를 썼어요. 레노레 장시, 레노레라는 장시를 썼는데 안 팔렸어요. 안 팔리고 그 당시도 그 사람들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다 가져가 버려요. 책 한 권 인쇄해주면 그거 인쇄가 없죠. 굶어 죽죠. 그 학교에서 강의도 많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욱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뭐 실러라든가 베이테 쪽이라든가 이런 귀족 집안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책을 조금만 비판하면 가서 끝까지 싸워요. 스톱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 어떤 강연자리도 없고 아무도 굶어서 아사했다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뷰르거가 아사했다. 근데 뷰르거는 지금 오늘날에 독일 문학의 발라드의 아버지예요. 찾아냈어요. 그 사람 그 뷰르거의 그 레노레가 얼마나 문학의 그 문학 예술에 영향을 끼치냐면 레노레라는 그 시가 장시거든요. 뭐 내용이 그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나간 남편 약혼자를 기다리는데 밤중에 돌아왔어요. 말을 타고. 그랬더니 타라고 해 자기 말에. 그 여자가 타요. 밤새도 달리는 거예요. 해가 밝아오는데 보니까 해골이에요. 여자를 데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거 상당히 좀 오컬틱하다 그러나 괴기스러운 그랬는데 사람들이 유치한 그 레노레를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 낭송하고 그러면 뒤에서 음악 막 이상한 거 틀죠. 유행가 좀 약간 좀 발라드한 음악을 막 뒤에 시를 할 때 막 이렇게 하는데 유럽은 안 그래요. 일시 일송이에요. 시가 나오면 그 시에 맞게 곡을 지어요. 리스트 레노레가 있어요. 리스트가 그 시를 위해서 레노레를 지었어요. 어제 유튜브 들어가실 기회가 있으면 레노레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 겨울나그네 부르는 유명한 사람이죠. 디트리 피셔? 디트리 피셔죠. 그 사람이 그 레노레를 낭송할 때 보면 연기자예요. 딱 레노레만 그 음악에 맞춘 리스트 음악이 나와요. 리스트 피아니스트가 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해요. 그 사람도 몇백 년만 살아난 거예요. 그 레노레가 영화도 있었고 우리 레노레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레노레 일파만파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예술로 퍼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한 거는 사실 책을 내신 분들 내 책이 안 팔렸다. 나를 몰라준다. 서운해하지 마시라. 200년? 빠르면 50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희 편집자는 괜찮았어요. 맥스 퍼킨스는 세 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 황인종, 강용근을 키워서 풀제상 후보까지 올리고 4개의 상까지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백인도 없었어요.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문학성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햄릿을 다 외워요. 서서 햄릿을 외운 걸로 유명해요. 그 뉴욕 대학교의 강용을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야 하는 사람인데 빨갱이라는 한번 딱 찍히니까 끝이더라고요. 없었어요. 지금도 교과서에 없고 최근에 이제 대두된 거죠. 최근에. 그 며칠 전에도 국립중앙도서관 거기서 강용을 디아스포라들에게 발표가 있었어요. 학자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강용을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고 이미륵이 주로 말했죠. 이미륵은 아직도 각광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미륵은 압록강을 들었다 그건 SBS에서 드라마도 했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렇죠. 예, 보셨죠. 예. 봤는데 마지막에 그 독일에서 음. 한국으로 해서 그 셔먼이랑 우리 와이프가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이미륵 이 작가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감격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리고 나서 그분 셔먼이랑 또 아내분도 독일에 가서 같이 살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그 이미륵으로 나왔던 사람 기억하세요? 우복송이라고. 아, 그 동그란 안경 끼고. 네.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 우복송 씨가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원래 미국 이민 갔다가 그 사람이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노래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하거든. 그 노래 열심히 해서 로마 대학까지 합격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가지 대학 졸업하고 그 독일에 가서 대학원에 갔어요. 음악 성악대학원. 그때 돈이 있어야지. 학비는 나오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한 게 탤런트였어요. 엑스트라야.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독일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는 사람을 골라라 한 게 이제 우백성 씨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 대학원 졸업 못했어요. 졸업 못하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학벌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 잘해도 취직이 안 돼요. 강사 자리도 안 줘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한 명, 두 명 성악 지도하고 고시원에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희한한 게 학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권력에 반하면 안 돼요. 어떤 발언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혹은 SNS에 쓰거나 연기는 굉장히 잘했어요. 네, 연기 잘해요. 그 사람 괜찮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 페북에서 좀 시련을 좀 겪었는데 페이스북에서 홍범도 이동순 시인이 이제 홍범도 내가 홍범도다는 시집을 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제가 해설을 나갔었어요. 제가 썼는데 이제 그분하고 계속 주거니 받고 또 홍범도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계정이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아시아 지국장이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한국 그 담당하는 부사장이 아마 국민의힘인가 그쪽 근데 뭐 저는 극자 극우는 다 경멸하는데 그분이 이 외자 들어가는 거라 무조건 다 그거 시켜요. 외동, 외적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근거가 뭐냐 했더니 혐오 단어라는 거예요. 혐오 단어. 그런데 혐오 단어의 정의는 약자나 장애인, 소수에게 그 사람들을 멸시할 때 쓰는 단어를 혐오 단어라고 해요. 근데 외적이나 외놈은 혐오 단어가 아니죠. 증오 단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고 우린 쳐본 적이 없잖아. 그쪽이 항상 쳤고 우리를. 그럼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외놈, 외적 이거는 이미 고유명사가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신라시대 그 전 이전부터 외구들이 약탈 경제거든요. 거기는 쌀로프를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약탈 경제를 해야 됐었어요. 우리는 정착으로 농경으로 사는데 그쪽은 약탈을 해야 사니까 오죽하면 조상들이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외구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올해 내려온 일주일 경고 단어인데 왜 너무 매색했다고. 이동순 시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딱 정지시켜놨더라고요. 한 번 더 하면 그런다. 뭐 아예 없애버린다. 뭐 계정 없앤 사람도 있고. 저는 경고를 막고 소송 들어가겠다니까 풀어줬어요. 웬일로 풀어주더라고요. 이상한 이게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문인들이 이 권력에 반하는 바람에 무신결에 반했다가 감동 같은 천재가 사라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북으로 넘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승희, 이태준, 백석은 간신히 살았어요. 북한에 간 백석은 그 사람 딱 한마디 했어요. 회의석상에서 백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도 문학을 사회적 리얼리즘 그 공산국가의 특징이 예술이 소셜 리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현실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림도 땀을 흘리는 뭐 노동자의 얼굴이라든가 뭐 이런 음악도 격하게 모두가 합창 피바다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오페라도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의류복을 쓰고 부르주아의 그 문체를 쓴단 말이에요. 다 중간에 다 숙청당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최승희 씨 저기 그 무용가 최승희 남편 아나키 천재였어요. 일본 그 와세다 대학이었죠. 천재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회주의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해방되고 38선을 넘어갔어요. 최승희를 데리고 최승희 무용을 했으니까. 최승희 무용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될 수 없어요. 사회주의자가. 왜냐면 예술의 근본은 자유예요. 쓰고 싶은 거 쓰고 추고 싶은 거 추는 거예요. 어떤 통치 이념에 따라서 예술을 제어한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 말대꾸하다가 숙청당해 죽었고 그 집안 다 숙청당했어요. 최승희는 춤이 너무 아까워서 등소평이 광팬이었어요. 그 최승희 죽이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최승희 성격이 완전히 불같았어요. 예술가의 특징. 나의 영역을 침범하면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간부의 따기도 때렸어요. 춤을 동무 이렇게 하려니까 최승희 땅으로 때려갔어. 모두 미워했어요. 김일성은 이 춤추는 거 보고 참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성깔이 보통이 아닌 거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해외에 갔다 오겠다 그러고 결국 숙청당했어요. 그 최승희를 마지막 본 사람이 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최승희 최후 보고서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공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넋이나가 있더래요. 최승희 특징이 도약이에요. 춤도 그렇고 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점진적인 발전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도약하면서 발전했어요. 최승희에 대한 얘기하려면 내가 책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2-3시간 할 수도 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무용가, 작가, 천재는 다 넘어갔어요. 백석은 원래 고향이 거기에서 거기 앉아있다가 그냥 자동으로 된 거고 이태준이 그런 사람들 지금도 최고의 문장 책 하면은 이태준의 문장강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문 선생이랑 그 저기 학계 그 원로들한테 물어보면 뭐 문장에 대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이태준의 문장강화라고 해요. 정말 지금 읽어도 괜찮아요. 그게 1988년도에 해금됐을 거예요. 북으로 월북한 사람들. 88년도 해금되면서 책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는 제일 괜찮은 책이 문장강화라고 생각해요. 이태준이 정말 천재였는데 숙청당했고 백석은 번역만 했어요. 창작에다 다 죽으니까 잘못 쓰면 죽으니까 러시아 문학을 번역만 했어요. 그런데도 농장으로 갔어요. 집단 농장을 쫓겨가서 그분 아들이 쓴 그 편지에 보면 그분 아들이
그 사람이 혼자 몰래 글을 쓴 일이 있었는데 종이가 없어서 그걸 하장지로 썼대요. 종이가 없어서. 아버지의 원고를 우리는 변소에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경제를 막아버리고 모든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국민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전조들이 인플레예요. 인플레가 시작되고 올라가다가 그거 위험한 거예요. 북한이 그랬어요. 인플레가 굉장히 쌀을 못 사요. 너무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니까. 독일이 히틀러가 잡게 됐고도 히틀러 원래 독일 사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한 형제다. 그래서 서로 받아준 거예요. 히틀러가 자리 잡게 된 동기가 인플레 때문이었어요. 빵을 사가려면 뉴욕카에다가 돈을 싣고 가세요. 마르크를. 빵 하나가 몇백만 마르크만 했어요. 하루아침마다 가격이가. 맥주 한 병 사려면 너무 돈을 싣고 가야 되고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막 찍어내니까. 그나마 달러가 옛날에는 가치가 있었죠. 금본이었다가 75년대에 금본이 세제돼 버렸죠. 지금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말릴 수가 없어요. 막 찍어내는 거를. 그거 말렸다가는 다 같이 죽어요. 그 미국 달러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기축통화예요. 달러가 국제도로로 다 되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자기네 유안을 석유를 사도 유안을 주려고 그러고 한 번 했다가 하면 난리 났었고 이라크 그때 그 가다피인가 그 미국이 목을 매달아 죽인 사람이 누구였죠? 이라크 후세인 말고 그 가다피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달러를 안 받았어요. 석유를 팔고 그 당시 유안을 받았을 거예요. 미국은 다른 거 다 용서해도 그건 용서 못해요. 그래서 죽였어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재판도 없이. 미국은 저희 나라 아니에요. 국익을 어느 나라 다 국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도 국익을 좀 위했으면 하는데 잘 되겠죠. 자, 얘기가 지금 제가 막 동서남북으로 막 가네요. 워낙 할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맥스웰 퍼킨스가 그 미국의 유명한 편집자라 그 미국을 대표하는 피츠제럴드, 어레스트 햄웨이 그리고 토마스 후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발굴해서 키웠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피츠제럴드는 사치가 너무 심했고 마지막에 그 사람도 굶어 죽었어요. 거의. 겨울이었는데 40몇 살일 때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건강도 안 좋은데 굶는 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희곡을 썼어요. 시나리오를. 먹고 살기 위해서. 부인은 정신병을 와 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그 세 명이 다 비참하고 우리 강용우 씨도 비참하고. 근데 맥스 퍼킨스 잘 살았어요. 자기가 키우는 그 해비에 자살했잖아요. 해비의 업종 보고도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토마스 울프는 35살에 죽었어요. 셋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작품들은 다 괜찮은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 강용울도 그렇게 그 사람이 아꼈어요. 강용울의 시민권을 받게 해달라고 국회에 찾아간 사람이 맥스 퍼킨스였어요. 어떤 편집자가 그래요. 너무 아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으려면 국회를 통과해야죠. 국회를 통과했어요. 해야 됐어요. 펄벅하고 맥스 퍼킨스가 찾아갔어요. 국회의원들 만났어요. 제발 이 학인종을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달라고. 근데 그때 통과 못했어요. 그때 39년도였는데 아니 31년도에 책내서 32년도에 온갖 상 휩쓸고 대학 교수 되고 거기다가 책이 3권이 더 나왔어요. 동양 사람 서양에 가다 하고 왕실 살인 사건은 희곡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숲이라고 그건 장편 소설이에요. 그게 딱 4권 있어요. 그 사람께. 딱 4권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낼 때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미국 사람들이.
천재라고. 그런데 1939년도에 그래도 신고를 해달라니까 안 해줬어요. 통과를 안 해줬어요. 백인들이 아색도 높였어요. 어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많이 좋았었다 그래도 어느 아성까지 한인종은 무색인종은 어느 아성까지예요. 그 천장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들만이 비교해서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 1930년대예요. 그러다가 1945년 미국이 이겨서 그때도 대학 교수였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보고서 한 번 잘못 쓰는 바람에 보고서를 시적으로 썼는데 그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썼는데 친일 경찰들이 그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노덕술인가? 그 사람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자무시에서 일을 보던 어떤 독립군을 끌어냈대요. 그때 뭐 바지도 못 올린 상태에서. 그래서 웃었대요. 독립군이 투사가 만주골판에서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친일 경찰 그 옛날에 고문하던 경찰이 그대로 남아서 또 고문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다혈질이에요. 강훈 씨가. 그 글 쓴 거 보면은 이런 세상이라면 나라도 안 살겠다. 그렇게 썼어요. 마음 먹고 쓴 거예요. 자기는 미국의 뒷배를 믿고. 이 미국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추서가 한국에서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빨갱이라고. 빨갱이라는 만병통치약이에요. 빨갱이라는 끝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했든 홍콩도 보세요. 그 쫓겨가서 도망간 데가 러시아였는데 일본으로 쫓겨가가지고 간 데가 그나마 러시아 가서 스탈린, 레닌을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그분을. 스탈린이 딱 들어서면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잖아요.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열차예요. 그 열차가. 그 가가지고 그 사람은 일본에 부인도 있고 아들 둘 다 죽고 자기 홀몸이었잖아요. 거기가 기아를 했던 게 문제가 되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어떤 역사를 볼 때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를 봐야 되는데 왜를 안 보고 결과만 보잖아요. 빨갱이였다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폴란드하고 하는 것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폴란드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잖아요. 그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하고 막 무기가 왔다 갔다 해요. 갖다 주고 그래요. 그것이 빨갱이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뭐 이해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전쟁의 한 가운데 있고 미국하고 중국이 붙는 게 대만 때문에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때문에 붙을 거고 만약에 대만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그 대리전쟁이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은 비어요. 그럼 북한이 넘어올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온갖 그 가능성을 다 해놨더라고요. 가능성 해놨는데 그런 거 보면 이 정부가 나름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고심을 했는데 근데 그 친일은 아니지. 지휘를 해야지 일본하고 알면서 사회주의지. 일본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김사랑 씨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별로 각각 못 받았죠. 김사랑 씨도. 일본어로 소설 썼어요. 그 사람은. 북으로 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빨갱이가 내려왔어요. 6.25 때. 그 사람. 그리고 전시대 죽었어요. 죽었는데 김사랑에 대한 소설 재미없어요. 그 사람 거. 재미없는데 그래도 도대체 그 이념이라는 게 뭔지 저는 이념이 죽은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그 공산주의 해보니까는 뭐 성공도 못하고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 아니에요. 무슨 시장 개방을 하는 공산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랑 다 섞인 거죠. 혼혈이죠, 혼혈. 그리고 우리도 자본주의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세계도. 옛날에 산업 자본주의를 해서 공장에서 물건 많이 만들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결국 이건데 근데 이스라엘이 가진 게 유태인들이 다 세계 금융 다 잡고 있는데 유태인 팬들 수가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빌게이츠고 뭐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 잡고 있는 사람들 다 유태인이에요. 그 유명한 거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은 유태인들이 원로들이 모이는 거기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오바마한테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미국의 유태인 원로들 엄청난 재벌들이잖아요. 그분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래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오케이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분도 남을 근데 트럼프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약았어요.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저렇게 뭐 중동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든가 그거보다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개입을 안 했을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우리로서는 이 국민이 지금 우리 권력을 이해를 하긴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 갇힐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입하는 원료가 339가지라 그래요. 근데 한 개를 마실 때 우리 어떠세요? 해토리하고 또 뭐였죠? 저기 그 석유 겨우에 붙는 거. 요소수. 요소수 사건도 난리 났잖아요, 우리요. 그 하나만 안 줘도 이래요. 그 300몇 가지에서 3가지만 안 줘도 우리 뒤집혀요. 그러니까 안 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확실하게 하라고 미국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경제가 어쨌든 지금 서막 시작이에요. 지금 서막 시작인데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그 지도자죠. 그 유명한 교수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서희 같은 외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르시아 서희 같은 외교관이 있어서 아무도 안 싸우고 인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도 러시아 석유를 사가지고 30% 싸게 사가지고 정지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미국에 둘러싸요. 따졌어요. 왜 너는 우리 편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누구 편도 아니야. 난 인도 편이에요. 그래요. 인도 사람. 그 우리도 한국 편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어쨌든 이 정치가 문학에 굉장히 이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문학 전공도 아닌데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상을 받고 히트를 치고 한 명은 독일의 그 애국자다시피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그 소설이 히트를 치기가 자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얘기예요. 갑자기 창작한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얘기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한다예요. 내 얘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얘기를 내가 쓸 때 가장 책이 작품성을 뛰어나요. 초당도 그렇고 압록강을 흐른다도 그렇고 태어나서부터 나라가 뺏기고 산운동 일어나고 자기 못 살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까 압록강을 흐른다니 거기서 끝난다 그랬죠? 다시 만나는 걸로. 네. 이 초당 같은 경우도 자기가 미국에 오기까지 얘기예요. 그 옛날에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죠? 숙이란데 숙이? 숙이라고 불렀죠. 에세이와 소설의 중간 형태가 작은 소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말을 해도 돼요. 사회가 받아줘요. 가부장 사회가 동양이나 사회가 다 받아줘요. 작은 소설. 여자들은 에세이를 쓰면은 에세이 특징이 솔직한 거거든요. 진실이거든요. 그대로 쓰면 상처를 입어요. 독자의 가치가 나오고 부딪히는 거예요. 옛날에 공지영 씨가 결혼을 3번, 4번째 들어갔죠. 그분이 그 할 때 결혼을 이혼했다 말을 못했어요. 그걸 하는 순간 매장되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아는 여자 작가가 하나 있는데 결혼을 4번 했어요. 왜 4번 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4번 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 글에 올라오는데 거기다 남편마다 애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 댓글 그 작품에 대한 댓글들이 더럽다 그러고 이런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자하고는 나는 이제 작품 읽지 않겠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남편은 폭력적이었어요. 뻑하면 때렸어요. 그 애를 두고 나왔어요. 두 번째 결혼했는데 두 번째 남자는 돈을 안 벌어요. 애를 낳았는데 돈을 안 벌어요. 그 세 번째 남자는 여자 중독이야. 바람이 휘둘러. 지금 네 번째 결혼했는데 네 번째 남자는 돈도 벌긴 버는데 돈을 못 벌어요. 잘 못 벌고 여기서 위험해요. 지금 내가 볼 때 여자한테 의지를 해요. 어리거든요.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의지를 해요. 엄마랑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들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술 먹고 나는 진실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독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바닥을 다 파서 보여주고 작품이라는 게 그거를 이해받기를 원하는 게 작가예요. 그런데 독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가치관도 있거든. 당신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충돌하면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내가 너의 그 입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애 하나 데리고 악착같이 애 보고 살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 대단해. 애 보고 산다니까. 애 보고 살았대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전소설의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에세이와 소설의 중간 형태가 완충지역이 자전소설이에요. 픽션을 넣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가령 작년에 그 그랑아리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남동생이 이제 누나를 성폭행했어요. 그 이상한 집안이었어요. 그 어떻게 됐냐면 그 책이 6개의 시선이가 그럴 거예요. 제목이. 그 여자애가 대학생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하고 남동생이 자고 있는 거예요. 둘이 침대에서.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라서 자기 눈을 늘 수가 없다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이제 들킨 거예요. 이 엄마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딸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남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방에.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안이 해체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이제 그 다큐를 쓴 거예요. 에세이 다큐인데,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여자가 불쌍하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서평을 주로 좀 받아요. 독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심사위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이렇게 봤는데 아우 비난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지옥에까지 침묵을 묻고 가야 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또라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여자는 울고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세이를 쓰지 마라. 에세이를 쓰지 말고 에세이를 쓸 때 내가 독자와 심리적 태적거리가 있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제가? 지금 20분. 벌써요? 원래 9시 10분하고 10분 씻어요. 나는 이제 그 강용물과 미국의 강용물, 독일의 이미르, 우리나라 최초의 디아스포라 작가 상을 가장 많이 받았고, 문학으로 우리는 사진 작가로는 3사람이 프리츠상을 받았어요. 기자들이. 근데 문학은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물론 노벨도 못 받았지만 헐버의 데이지가 나중에 노벨상도 받아요. 그게
네. 근데 초당을 강력하게 밀었다 그러더라고요. 맥스 퍼킨스가. 자기가 프리츠상 받을 때 프리츠상 자기 그 세 사람의 작가가 자기가 키운 세 아들이 네 번째 아들 아니에요. 강력히. 네 번째 아들이 구겐하임상, 센츄리상 여러 가지 상이 있었어요. 네 가지 상 다 받고 프리츠상 결승 가지고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니까 흥분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결국 안 됐어요. 펄벅이 아무래도 훨씬 나으니까. 안 됐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강용울, 독일에서 지금도 각광받는 이미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자전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자전소설 그대로 쓰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못 살았으니까 아름답게 쓸 수가 없죠. 솔직히 밭에 똥냄새 나지 무슨 냄새 나요, 그죠? 바람이 불어 상관 다 위로 뭐 지나가면서 향수탄 뭐 향내가 뻥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픽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 눈물이 난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도 시골이 많잖아요. 황금 보리, 황금 비빔밥 뭐 이런 거. 근데 굉장히 묘사를 잘 써,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묘사의 대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굶어 죽다시피 했고. 네, 그렇게 끝났죠.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자전소설을 썼고 그 자전소설 픽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독자가 불편해할 진실은 끊을 줄 알았어요. 뭐 성폭행이지 뭐니 뭐 동네 아가씨 건드리고 여자 건드리고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자기가 안 하고 자기 친척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거예요. 이 사람보다도 출판사 편집자가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든 너무 바닥을 드러나면 추해져요. 대중가요를 왜 클래식보다 밑으로 치느냐? 대중가요는 지규의 직설이에요. 이 클래식은 음이거든요. 은유의 묘미예요. 근데 이 그 소설, 자전소설의 이 맥스 퍼킨스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독자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독자가 불편하지 않고 작가도 자기가 말하는 걸 어느 정도 말해서 글을 쓴다는 게 뭐예요? 치유의 효과예요. 내 상처거든. 상처가 글로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게 저도 공황장애가 좀 있었어요. 비행기를 투자를 하는데 비행기를 샀는데 약을 안 갖고 탄 거예요. 약을 먹어야 내가 공황이 죽는데 그 공황장애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 머리에서 위험하지도 않은데 비상배를 울려요. 숨이 막히고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산소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튜디오스한테 부탁했어요. 창문 좀 열어달라고. 날아가는 비행기 좀. 너무 급하니까 이성을 상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보면 넓은 자리가 있어요. 중간에 손님이 많이 없으시면 저를 넓은 데 앉혀놨어요. 그리고 호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피린 그걸 약이라고 심리효과를 아스피린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노트를 꺼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 비엔나 갈 때였어요. 비니 갈 때인데 13시간 걸렸거든요. 제가 그때 잠도 안 자고 글을 썼어요. 대학 노트 한 걸 다 썼어요. 하나도 정신을 집중하니까 공황장애라든가 내가 아프다든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글을 쓴다는 건 내 상처라든가 내 고통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평생 병으로 갖고 있던 거, 지울 수 없는 상처 같은 거, 그걸 글을 쓰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강용훈 씨나 이 미륵 씨도 그 글에 자기 상처와
그거를 적당한 쾌적거리를 주면서 썼을 거예요. 자, 남자니까 어느 정도 다 넘어가요. 여자 얘기를 해봅시다. 이 자전소설로 데뷔한 사람이 우리나라 박완서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박경리죠. 박경리 씨의 가장 자전틱한 자전소설이 시장과 전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글이 나와요. 이분들이 글을 쓸 때 그 박경리 씨 같은 경우는 남편 죽고 딸 하나 키우고 친정엄마로 살면서 할 게 없어 다방마담했죠. 왕대포 집도 했어요. 젓가락 좀 주겠다 그래요. 진짜 파란만장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때 뭐가 있어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잖아요. 자, 여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젊은 여자가. 박경리 씨 젊을 때 이뻤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걸 다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 아니에요. 보면 밤새도록 울었다는 게 몇 개가 나와요.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굉장히 적이 많아요. 독자가 적이에요. 독자가 적이에요. 여자 작가들은. 가치관이 부딪히니까 난 그렇게 안 살아봤어. 너하고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욕부터 하잖아. 공주형 욕 많이 먹었어요. 결혼 여러 번 했다고. 공주형 얼마나 거기가 공주형이 나중에 열등감이 되더라고 그게.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그 원래 검사 집안이었죠. 그 아버지가 집안도 괜찮았는데 자기 교육을 그렇게 막 하니까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공주형 씨한테. 너무 서울시랑 지리산을 내려갔대요. 세 번째 이혼이었나요? 지리산을 내려가서 집을 지었어요. 하동 그쪽까지. 섬진강변인가? 그 지리산에 밥 먹으러 가면 이게 시골 거기 작가들이 많이 살아요. 지리산에 많이 사는데 이 공지영 씨하고 결이 안 맞았던 거예요. 뭐 욕한대요 뒤에서. 서울은 꺼져라 그러고 막 육중저막 나오고 배가 고파서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식당 주인이 반찬을 탁 내려놓더래요. 그냥 바닥에 나가라고. 그리고 2년 전에는 보통이더래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작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볼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들도 그랬대요. 어떤 태도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에서 연대를 나오고 나름 인정받았고 그러다가 남자를 해본 말은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몇 번. 근데 그거를 우리 윤리관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윤리라는 게 한 개인이 볼 때는 이해가 돼도 집단화되잖아요.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는 아까 얘기했죠. 나는 애 보고 살아. 두 번 세 번 결혼 안 해.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전소설을 쓴 박완서 씨의 남옥도 보면 거기 보면은 막 시체 사진 다니면서 나와요. 죽은 시체. 그 작은 아버지 총살당했어요. 작은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 총살당했고 그 당시 숙명여고 다녔대요. 저기 그 전쟁 나기 전에 숙명여고 담임이 박노갑 씨였어요. 숙명여고의 자기 반 친구가 한발숙 씨 그리고 박완서 씨. 그 스승이 소설가 박노갑 씨였어요. 40년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피난을 안 갔어요. 근데 피난을 안 가고 있다가 수복이 됐어요. 다시 수복됐는데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 학교 가는 게 사라졌어요, 스승이. 그 사라지니까 월북한번로 돼가지고 그 집 자식들이 다 연좌제 걸렸어요. 박정규 씨라고 있어요, 소설가. 그 집 아들이에요. 나중에 과기대 국문과 교수였는데 문창과 교수였어요. 그분도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사라졌는지. 근데 박완서 씨 때는 알았대요. 작은 아버지가 총살당했는데 작은 아버지를 찾으러 서대문 교도소를 갔는데 거기에 자기 스승이 총 맞아 죽어 있더라. 시체가 있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정부에서 해금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가 이제 88년도에 해금되면서
살면서 그분 아들이 막 경쟁했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였으니까. 그런데 박한서 씨하고 한발숙 씨가 자기 스승을 위해서 책을 내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90년도에. 그게 40년 책이에요. 근데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받아서 제가 썼어요. 40년. 강로갑씨 소설 뭐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없는데 강로갑씨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소설이 있어요. 그 시대 혹은 도시 무생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이 시대로 봤어요. 그 시대에 그게 보면 도장까지 나와요. 우리 그 국민들이 도장이 없었거든. 농사꾼들이 일본 사람들이 오면서 도장 생긴 거예요. 서류도 없었어요. 실은 뭐 이 땅 저기서 뭐 팔면은 그 토지 문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모르니까요. 도장 안 찍는 바람에 땅 막 뺏기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서부터 40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일본이 조선 뭐 촉식해서 동양 촉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땅을 어떻게 찬탈하는지 쫙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 책은 사라지면 안 되겠다. 주인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주인공이다. 시대가 아주 세밀하게 속속들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박한서 씨를 소설가로 만든 그 스승이 박노갑 씨고 그 아드님은 연좌제에 시달리면서 공부해가지고 소설가가 됐고 박정규 씨예요. 그랬는데 이 뒤늦게 40 넘어서 우리 박한서 씨가 여성 동화였나요? 거기에 남옥을 내고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남옥에 보면은 그 나오죠.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거. PX에서. 그때는 전쟁 때는 여자하고 어린애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여자하고 어린애가 제일 불쌍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통곡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 책에. 그래서 저는 행간을 읽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자존소설에는 우리나라 여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은유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분을 내가 사석에서 한번 뵀는데 나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불편한 진실을 왜 파헤쳐요? 넘어갔는데 자전소설로 성공하고 작년에 노벨상 받은 아리 에르노 소설 웃기지 않아요? 그 여자는 어떤 뭐 거대 담론 같은 거 없어요. 국가가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남자하고 자녀 얘기들이에요. 그게 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너무나 정직함으로. 단순한 열정이 올라왔는데 단순한 열정의 소설 내용이 뭐냐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을 만나요. 젊은 유부남을. 그 유부남은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이었어요. 실화예요. 이 여자가 실화만 써요. 자전소설 쓸 필요가 없고 자전이란 말을 그러니까 픽션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런 거 다 써요. 남자가 나랑 같이 자고 나면 남자가 돌아가고 나면 나를 목욕을 하지 않아요. 며칠을 목욕을 안 했다. 알아 이유. 남자 냄새가 지워질까봐. 그 남자의 냄새가 지워질까봐. 아주 정갈하게 써요. 샤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썼어요. 아리에도 그렇고 또 마르그리트 듀라스 연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네, 연인의 영화 보면은 그 월남 소녀가 중국의 그 거부하고 부자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하잖아요. 중학생 같은 애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원조 교제 비슷하잖아요. 돈주기가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사랑이었다고 나중에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요. 네. 네, 맞아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악연이에요. 이루어지지 못하면 악연이 따로 있나? 이루어지지 못하면 악연이지. 단 헤어질 때 잘 헤어지면은 악연이 좋은 호연도 돼요. 근데 그 인연이라는 그 소설이 그것도 자전 소설이에요. 18살 먹은 여자애가 30살 먹은 남자랑 주말마다 만나서 돈 받고 같이 자고 반지 받고 그리고 또 그 집에 못 살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월남을
통치했잖아요 원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듯이 갔던 거예요. 갔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 엄마도 그 남자한테 얻어먹었어요. 중국인 남자한테. 그리고 오빠는 그 남자 돈 뜯었고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하나 두고 이 소녀가 주말마다 남자랑 자는 대가로 이 남자는 그 집에 돈을 줬어요. 실제로. 다 해주고 해달라고 다 해주고. 근데 남자가 울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방법이 돈밖에 없잖아요. 뭐 네가 돈 많다고 나한테 자랑하냐가 아니잖아. 세월이 지나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게 힌트를 치는 거예요. 아니 에르노는 그걸 노벨상을 받고 아니 이 연이 원조교제 이 얘기로 영화화되고 돈 떼돈 벌었어요 이 여자가. 외국에서는 그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유명한 언론 르몽드 슈피전인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에르노 보고 당신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지도 않은 사람을 그 남자를 장거리 이렇게 세세하게 기교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에 다 쓸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 말이 그 여자가 한 말이 너무 진짜 명답이었어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과거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 아니노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소설을 쓰거나 글을 써야겠다고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특징이 지나가는 과거를 쓸 거예요. 일단 지나간 과거는 안심이 돼요.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있어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근데 지금의 현실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소설을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간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전소설을 써야 돼요. 에세이 잘못 쓰다가 큰일 나요. 지난번에 행복한 누리집이라고 공정이 책을 냈어요. 에세이를 이상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 이야기, 두 번째 남편 이야기 안 팔렸어요. 정직하고 솔직했어요. 안 팔렸어요. 그 여자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냈을 때 엄청나게 팔렸어요.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그 공소라든가 수도원을 갔다 온 이야기 하나하나 수도원마다 그 다 썼을 때 사람들도 그런 거 있어요. 정화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책을 즐거우라고만 읽지는 않아요.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내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많이 우리 고전이라는 고전소설 특징이 카타르시스예요. 알고 보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런데 아니에르노 이런 소설을 어떻게 읽을 수가 이게 어떻게 노벨상 받을 수 있냐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디라스가 내 지나간 어린 시절 이야기 솔직해도 돼요. 외국은. 근데 우리는 솔직하면 돌 맞아요. 그리고 돌 맞고 다시는 그 책 안 사본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난잡하기 짝이 없어. 뭐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앞으로 그건 지나간 일이면 좀 솔직해도 괜찮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올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최영미 있죠. 고운 그시 술집 있어서 자기한테 뭐 옷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쓴 거 있죠. 그 흔한 거였어요. 흔한 일이에요. 유튜버 남자 작가도 여자 작가도 그거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보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제가 오죽하면 나는 어디로부터 자유롭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자유롭고 내가 그럼 써볼까 그랬다가 뒷골목에서 뭐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시대가 많이 다르죠. 아니 문학이 보수적이에요. 아직은 보수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유교권이라서 그래요. 유교권이 이 베트남 그리고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인데 아직까지 그 흐름은 있어요. 근데 유교의 좋은 점도 있어요. 유교의 좋은 점이 능력이 아니라 윤리를 보잖아요. 도덕성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청문회가 왜 능력 안 보고 그렇게 사람을 들고 볼까요? 진짜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너 부동산 투기했지? 뭐 난리치잖아요.
그게 유교의 장점의 단점이에요. 그나마 그 도덕성이 없다면 중구 난방이겠죠. 전 옛날에 유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가만 보니까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자전소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고 싶다. 소설을 쓰고 싶거나 단편을 쓰고 싶으면 내가 아는 이야기, 내 이야기를 남이 하지 못하게 내가 한번 써보세요. 쓰되 너무 속상하면 픽션을 약간 들어보세요. 자전소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